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흐르고 말 한마디에도 깊은 울림을 담아내는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정원에 발을 들여보려 합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겼고 가로등 불빛만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네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쁘게 달려왔고 이제는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의 품격을 고민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죠.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포장하고 전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냉혹한 사회적 관계의 생태계에서 자신만의 품격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소외라는 파도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마도 어떤 분은 서울의 새벽을, 어떤 분은 뉴욕의 오후를 살고 계시겠지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예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는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시선을 끄는 이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1층 명품관을 통째로 걸친 것 같은 화려함은 아닌데 낡은 린넨 셔츠 한 장에서도 은은한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들의 비밀은 바로 말의 속도와 침묵의 무게에 있습니다. 얼마 전 68세 김연아 씨의 동창회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마치 굶주린 갈매기 떼가 새우깡 하나를 두고 다투듯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소장이 말이야, 내 아들이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요즘 무릎이 왜 이렇게 쑤시는지 원. 말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사연을 투척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독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은주 씨였죠. 은주 씨는 친구들의 하소연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그저 깊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이 끝났을 때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 3초간의 기묘하고도 우아한 정적. 주변 친구들이 어라, 은주가 졸고 있나? 혹은 내 말이 재미없나? 하며 그녀를 쳐다볼 때쯤 그녀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이제 좀 진정이 돼. 그 짧은 침묵 뒤에 나온 한마디는 동창회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죠. 사실 이런 여유는 대인관계적 의사소통 패러다임 내에서의 인지적 정서 조절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이 너무 빨라 혀가 과열되어 쿨링 시스템이 필요한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것이죠. 만약 제가 아내의 질문에 5초 동안 대답을 안 한다면 아마 아내는 제가 시스템 오류로 멈춘 줄 알고 등을 두드려 보겠지만 사회적 관계에서는 이 5초가 황금보다 값진 무게를 가집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 비밀을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인터뷰 중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면 마치 동영상이 일시 정지된 것처럼 최소 5초 이상 입을 닫습니다. 그는 콜라를 즐겨 마시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탄산음료보다 톡 쏘는 명료함을 담고 있죠.
그의 파트너였던 찰리 멍거 역시 나는 빨리 대답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오직 옳게 대답하는 법만 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엘렌 랭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 잠시 멈추는 사람에게 심리적 가용성과 사회적 신뢰도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를 느끼며 훨씬 더 높은 신뢰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말을 가로채는 건 무의식 중에 내 말이 내 말보다 훨씬 중요하고 난 지금 너보다 조급해라고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일의 한 격언에는 침묵은 지혜를 지키는 울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보물을 도둑맞지 않으려면 침묵이라는 튼튼한 담장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죠. 이 400년 전 소크라테스 역시 제자들에게 3가지 채를 걸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가, 선한가, 그리고 정말 필요한가, 이 3가지 검역을 통과시키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뇌가 1초에 처리하는 정보량은 엄청나지만 입 근육이 그것을 출력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인간은 1분당 평균 150단어 정도를 말하지만 뇌는 400단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잡지식이 있습니다. 그 남는 250단어의 여유를 우리는 침묵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아함의 대명사인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촬영장에서 감독의 지시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상대의 눈을 응시하고 상대의 에너지가 완전히 잦아들었을 때야 비로소 부드럽게 입을 뗐습니다. 그녀를 평생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든 건 샤넬의 옷이나 입생노랑의 화장품이 아니라 바로 이 기다림의 미학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도는 가벼움이 되고 여유는 무게감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품격은 화려한 화장품이 아니라 당신의 참을성에서 완성되죠. 지금 당장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군가 말을 끝내면 속으로 딱 3번만 숫자를 세십시오. 그 3초 동안 당신은 상대의 감정을 읽고 내 말의 무게를 가늠하는 지배자가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인간의 모든 말실수는 입을 닫고 3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바꾸고 싶네요. 동창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싸운 이야기를 늘어놓는 친구에게 즉각적으로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맞받아치는 대신 그 친구의 눈을 보며 3초간 머물러 보세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당신은 단순한 청취자가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품격 있는 상담가로 격상될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빨리 말하려고 했었을까 하고요. 아마도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 나는 사람은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함으로써 증명하죠. 마치 숲속의 오래된 거목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3초의 여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품격의 시작이며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예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누군가의 말을 충분히 기다려 주었는가? 아니면 내 말의 속도에 취해
누군가의 마음을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하고 말이죠. 말하기 전 3초의 여유를 가졌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그 공간의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를 탁구 경기에 비유하곤 하지만 귀치 나는 사람들의 대화는 탁구가 아니라 정교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에 가깝습니다. 지휘자는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연주자들의 소리를 끌어내어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주변에도 유독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나타나면 공기 흐름이 바뀌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슬금슬금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화장실로 자취를 감춥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성격이 파탄 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나라는 늪에 빠져 오직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72세 이정숙 씨가 문화센터 강의가 끝난 뒤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던 날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붙었어. 자식 자랑조차 조심스러웠던 그녀의 말이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지연 씨가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유, 그 대학 우리 손주는 작년에 서울대 의대 붙었잖아. 내가 고액 과외를 얼마나 시켰는데 정숙 씨도 미리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지연 씨는 그 뒤로 20분 동안 자기 손주와 아들 자랑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 판매기에서 끊임없이 자랑거리만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연 씨가 신이 나서 떠드는 동안 사람들은 영혼 없는 고개 끄덕임만 남기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20분간의 독백이 끝나고 나니 지연 씨의 주변엔 고요한 정막만 남았죠. 아마 지연 씨는 본인의 이야기가 친구들의 정신적 배터리를 겨울철 노후된 스마트폰보다 더 빨리 방전시킨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반면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미선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숙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 정말 장하네. 그동안 정숙 씨가 옆에서 챙겨주느라 고생 많았지? 손주는 가서 뭘 제일 공부하고 싶대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정숙 씨의 가슴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이 누구에게 따로 연락해 다음 주에도 꼭 같이 점심 먹자며 매달렸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미선 씨는 자기 이야기를 버리고 상대를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순간 그 자리에 독보적인 여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상호 호혜적 자아 노출의 불균형성, unbalance of reciprocal self-disclosure를 지혜롭게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노출하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를 노출하게 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극대화해 주는 고도의 전략이지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의 청각은 잠들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도 마지막까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게 바로 귀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살아생전 그 소중한 귀보다 입을 더 바쁘게 움직이는 걸까요? 아마도 나라는 존재가 있을까 두려운 조바심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0.1%의 진짜 부자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용합니다. 빌 게이츠는 회의 시작 전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부터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입을 닫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회의실에 항상 빈 의자 하나를 둡니다. 그 의자가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객입니다. 내 목소리보다 보이지 않는 상대의 목소리를 먼저 세우겠다는 소름 돋는 철학이죠. 워런 버핏 역시 6시간 넘는 주주총회에서 내가 잘해서 돈 벌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팀이 최고였다며 공을 돌립니다. 진짜 부자들은 압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건 허풍이지만 남이 나를 높여주는 건 비로소 귀티가 된다는 사실을요.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피터스는 실험을 통해 자기 말을 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느끼는 호감이 무려 73%나 더 높다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 많은 액티브 시니어 세대에게 이 효과는 거의 폭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자기 가치의 증명서를 타인에게 승인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남의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때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녀와 대화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나 때는 말이야 라거나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같은 퀴퀴한 옛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며 상대의 존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녀의 품격은 조각 같은 얼굴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같은 그 질문에서 나왔던 겁니다. 가끔은 그런 농담을 합니다. 자랑은 돈을 내고 해야 하고 경청은 돈을 받고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대죠. 남의 자랑을 들어주려면 정신적 에너지가 깎여 나가고 내 자랑을 할 때는 도파민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경청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걸 해낼 때 비로소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귀족 같은 기품이 배어나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화이부동, 헐부동의 진정한 의미도 사실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남과 조화를 이루되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여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딱 이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문화센터든 파크 골프장이든 아니면 손주를 보러 간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나도 그거 알아라며 내 경험담을 꺼내지 마세요. 대신 딱 하나만 더 물어봐 주십시오. 우와, 정말요? 그럼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수억 원어치 에르메스 가방이나 롤렉스 시계보다 당신을 훨씬 더 고급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명품 가방은 당신의 팔을 빛내줄 뿐이지만 정중한 질문은 당신의 인격 전체에 광택을 내주기 때문이죠. 참 지연 씨 같은 분들을 만났을 때 대처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분들이 20분간 자랑을 늘어놓을 때는 그냥 저분은 지금 마음이 아주 배고픈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며 연민의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정중하게 자리를 뜨는 겁니다. 굳이 그 자랑의 늪에 함께 빠져서 같이 자랑 경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쟁은 스포츠에서나 하는 것이지 대화에서의 경쟁은 결국 두 사람 모두의 급을 떨어뜨릴 뿐이니까요. 귀티는 내 입에서 나가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오롯이 담아내는 당신의 넓고 깊은 귀에서 시작됩니다. 이 밤 여러분의 귀는 누구를 향해 열려 있나요? 혹시 나 자신의 목소리만 너무 크게 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경청을 통해 상대의 영혼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 즉 요동치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해 볼 때입니다.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에서 내린들 이 감정 조절 하나를 못하면 순식간에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폭발하는 감정, 그 중에서도 화입니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품격은 단 1초 만에 휴지통으로 직행합니다. 사실 품격이라는 것은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죠. 66세 박민정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위 말하는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기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직원의 실수로 주문한 아메리카노 대신 달콤한 시럽이 듬뿍 들어간 라떼가 나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민정 씨의 우아하던 안색은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귀 안 들려? 내가 분명히 아메리카노라고 했잖아. 여기 수준이 왜 이 모양이야? 5분이 넘게 이어진 고함의 라운지에 고요하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겉모습은 귀부인이었지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은 마치 시장통에서 자리싸움을 하는 싸움꾼과 다를 바 없었죠. 그녀의 손목에 감긴 롤렉스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인격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시간까지는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의 얼굴은 마치 살사 소스가 되기 직전에 잘 익은 토마토 같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곤 하죠. 반면 바로 옆 테이블의 강은혜 씨에게도 똑같은 배달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직원을 불러 눈을 맞추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실례지만 아메리카노로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쁘셔서 착각하셨나 봐요. 비난이 아닌 확인이었고 분노가 아닌 배려였습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에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귀족은 저분이구나. 이 장면은 신경 생리학적 관점에서의 전전두엽 피질에 의한 편도체 활성 억제 기제가 얼마나 우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 야 참아 여기서 소리 지르면 너만 손해야 라고 이성적인 신호를 보낼 때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로 품격의 근육인 셈이죠. 여기서 잠깐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인간의 얼굴에는 약 43개의 근육이 있는데 화를 낼 때는 웃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즉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품격뿐만 아니라 체력까지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가성비를 따지는 요즘 시대에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지금 자신의 폐활량이 얼마나 좋은지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고장난 주전자처럼 김을 뿜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체질인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음은 그 누구에게도 위험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감정을 즉각 터뜨리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급행 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내는 화는 젊은 사람이 낼 때보다 무려 3배나 더 취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혈기라고 봐주기라도 하지만 나이 들어 내는 화는 못 배운 고집이나 피해의식으로 낙인 찍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정상의 리더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회사가 하루에 수조 원씩 날아가는 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목소리 톤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팀 쿡 역시 최악의 결함 사건이 터졌을 때조차 소리를 지르는 대신 차분한 미소를 유지했죠. 권위는 소리를 지르는 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표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강한 자는 남을 이기지만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면의 근육인 절제력을 증명하는 성숙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를 평정심이라는 차가운 바다로 식힐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아우라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펜이 달려있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정이 과열될 때마다 제 뒤통수에서 윙하고 쿨링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마음의 펜을 돌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5초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려 할 때 딱 5초만 숫자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5초 동안 뇌 속에서는 분노의 화학물질이 한 차례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이 일이 1년 뒤에도 내 인생에 중요할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의 고귀한 품격을 그 하찮은 일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무조건 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격에 어울리는 세련된 표현 방식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언어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직원의 실수에 너 때문에 내 기분 다 잡쳤어 라고 쏘아붙이는 대신 조금 아쉽지만 다음부턴 신경 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 한 끗 차이가 당신을 천박한 부자로 만드느냐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온도계는 몇 도를 가리키고 있나요? 혹시 사소한 일에 너무 쉽게 펄펄 끓어오르지는 않았나요? 차가운 얼음물 한 잔이 타오르는 불길을 잡듯 당신의 차분한 미소가 주변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빛이 나는 사람들의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금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삶을 함부로 난도질하는 평가의 습관입니다. 사실 남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달콤한 도파민을 선사하는 일도 드물죠. 누군가의 단점을 찾아내어 씹어뱉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 사람보다 한 단계 높은 도덕적 고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간 독설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당신의 품격을 가장 먼저 상처 입힙니다. 71세 김복순 씨를 포함한 네 분의 할머니가 문화센터 라운지에 모였던 어느 오후를 상상해 볼까요?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대화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차는 국산차 타던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생안이 지나가더라니까 애가 그렇게 우는데 달래지도 않아. 요즘 엄마들은 참 이기적이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때쯤이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뒷담화 올림픽 현장에서 가만히 찻잔만 만지작거리던 복순 씨가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제 그 대기랑 마주쳤는데 양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도 정중하게 목례를 하더라고요. 아기가 엄마랑 장난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고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 조금 더 따뜻하게 지켜봐주면 어떨까요? 순간 라운지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까지 타인의 삶을 평가하며 열을 올리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속 좁은 동네 노인이 되어버렸고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던 복순 씨는 범접할 수 없는 품위의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사회적 범죄화와 외집단 균질화 편향, 아우트그룹 호모지네이리 바이애스이라는 인지적 오류를 극복한 아주 고결한 태도입니다. 타인을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규정짓지 않고 그 이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내 욕도 저렇게 하겠구나. 결국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나를 높여주는 사다리가 아니라 내가 깎아내린 그 우물 속에 스스로를 밀어 넣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까요?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대화 중 약 60, 70%는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 즉 가십, 고스 IP라고 합니다. 선사시대에는 누가 믿을 만한 사냥꾼인지 누가 음식을 훔쳤는지를 공유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인격을 갉아먹는 취미 활동으로 전락했죠. 만약 남 욕하는 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에 썼다면 우리 중 몇몇은 벌써 강남의 빌딩 몇 채는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뒷담화로는 그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형의 자산인 신뢰만 탕진할 뿐이죠. 가끔은 자신의 입이 인간 라디오처럼 24시간 내내 타인의 소식만 방송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에게 경쟁사의 비리나 실책에 관해 물어보십시오. 그는 절대로 상대를 깎아내리며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다른 분들을 평가할 위치가 아닙니다. 오직 제 일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라고 우아하게 선을 긋죠. 우아함의 상징어들이 햇번 역시 평생 단 한 명의 동료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괴롭혔던 감독에 대해 유도신문을 던져도 그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라는 말로 상황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녀는 노자의 지혜인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라는 진리를 삶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이유는 내 안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어서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헐뜯음으로써 나의 자격지심을 위로하려는 슬픈 몸부림이죠. 하지만 진짜 귀티 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실패 위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취를 축하할 줄 알고 타인의 실수를 덮어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 잡초가 자란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마음의 정원을 먼저 가꾸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도리니까요. 가끔 보면 남의 집 사정은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의 냉장고 안에서 무엇이 썩어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남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때 딱 3초만 숨을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독설 대신 침묵을 선택해 보세요.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강한 아우라를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좋은 점이 많은 분이겠죠. 라고 대답하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명품이 됩니다. 평가하지 않는 입술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당신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인생을 채점하는 교사가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동반자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가난해지고 인격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비난을 멈추고 타인의 장점을 먼저 보려 노력하는 순간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함이라는 가장 세련된 화장품이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한 뾰족한 말들을 이제는 조금 무디게 갈아보면 어떨까요? 그 빈자리에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채워 넣는다면 당신이 걸어가는 길마다 우아한 향기가 백리, 천리를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밤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품격이라는 건물의 지붕을 얻는 가장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편한 상황 혹은 명백히 부당해 보이는 순간에도 끝까지 자신의 기품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법이 거의 없죠. 기차는 연착되고 예약은 꼬이며 친절을 베푼 곳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마찰력이 발생할 때 어떤 이는 그 마찰열에 스스로 타버리지만 어떤 이는 그 열기를 우아한 아우라로 승화시킵니다.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67세 정미란 씨는 오전 10시 예약이었지만 1시간 반이 넘도록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이미 환자들의 짜증과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결국 미란 씨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접수대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가 10시 예약인데 지금 몇 시야? 나를 뭘로 보고 이따위로 대접해? 책임자 나와. 직원은 연신 머리를 숙였지만 미란 씨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걸치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외투는 시장 바닥의 낡은 누더기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은 비쌌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병원 대기 시간이란 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을 주죠. 5분 대기가 체감상으로는 50년처럼 느껴지는 물리학 법칙이 무시되는 미지의 공간이랄까요.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윤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똑같이 1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조용히 가방에서 꺼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직원이 다가와 사과를 건네자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응급 환자가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선생님도 중간에서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천천히 봐주셔도 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살벌했던 대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정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분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런 아우라가 나오지? 이것은 현상학적 장에서의 인지적 유연성과 상황적 귀인, situational attribution의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나에게 벌어진 불편한 상황을 나를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적 맥락으로 재구성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인 셈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프랑스어에는 에스프리 디 에스칼리에, 레스프리 디 엘스켈리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계단의 재치라는 뜻인데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은 뒤 건물을 내려오는 계단에서야 비로소 멋진 반격의 말이 떠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봤죠. 아, 아까 그 말 했어야 했는데 하고 밤잠 설치는 그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은 그 계단에서의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반격 대신 포용을 선택함으로써 논쟁이라는 낮은 수준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도 자신을 고문한 간수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와이파이가 27분만 끊겨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화를 내는데 27년의 세월을 용서로 승화시킨 그 품격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의 막사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이다. 진짜 강자는 상대를 힘으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폭발하려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노자 역시 부드러운 것이 결국 단단한 것을 이긴다라고 말하며 유능제강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신체적 근육은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이런 내면의 절제 근육을 더 단단하게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품격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스스로 깎고 다듬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조각품과 같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건 사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감히 나를 기다리게 해 라는 오만함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진짜 고급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다는 걸 남에게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안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타인의 실수나 상황의 꼬임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상황이 꼬일 때 속으로 딱 5가지만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5초의 침묵이 당신을 품격 있는 리더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동네의 깊이 대상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사소한 타인의 실수에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티 흐르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부터 품격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습관들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말하기 전에 3초, 상대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마음, 감정의 평정심, 평가하지 않는 입술,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의 우아함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고급스러움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명품을 걸쳐도 우리의 태도가 거칠다면 그것은 그저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옷차림이어도 우리의 태도가 깊고 그윽하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가장 고급스러운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외모나 능력, 지위는 가을날의 낙엽처럼 하나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 빚어온 인격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따뜻한 말을 남겼는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의연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며 세상에 남길 유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 정원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잡초가 자라고 있다면 침묵으로 뽑아내고 비난의 독설 대신 격려의 씨앗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충분히 고귀했고 당신만의 속도로 아름답게 살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몸짓과 말투에 은은한 광택으로 배어나오길 바랍니다. 어둠이 방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선풍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당신을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꿈속에 우아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를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드는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흐르고 있고 방 안에 미세한 온기는 여러분을 포근하게 담요처럼 감싸고 있겠죠. 하지만 내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유쾌하지 않은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채 오직 목소리의 크기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오늘 이 대처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멘탈은 그들의 거친 파도 속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호숫가의 미풍처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평정과 인내심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저 저 사람은 나랑 성격이 좀 안 맞네라거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곤 하지요. 하지만 머리칼에 서리가 내려앉고 삶의 무게를 이해하게 될수록 이 차이는 칼날처럼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차갑게 굳은 공기를 녹이지만 어떤 사람은 독설 섞인 말 한마디로 공들여 세운 질서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장 목소리 톤을 높이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끝까지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이를 만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길을 잃고 맙니다. 이런 무례한 존재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맞불입니다. 나도 입이 있고 논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며 똑같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상대의 허점을 비수처럼 파고들어 꺾어버리려 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싸우면 나도 진흙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폐활량이 곧 지능지수라고 믿는 것 같기도 한데 그들과 소리 높여 싸우는 건 마치 벽을 보고 헤드뱅잉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 길은 회피입니다. 똥이 무서워 피 하나 더러워 피하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나는 성숙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 참는 것이라 굳게 믿으며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날 밤 침대에서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이불 속에서 그때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은 반격을 구상하는 모습은 흡사 고장난 압력 밥솥 같습니다. 김은 빠지지 않고 안에서 계속 끓어오르다 결국 주방 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죠.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인간 군상을 관찰하며 확인한 서글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길은 결국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맞불은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깁니다. 반면 회피는 더 위험합니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
상대는 그것을 자신의 논리에 대한 허락이나 굴복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 번 넘어도 되는 선을 발견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선을 마치 제 집 안방 문턱 넘듯 쉽게 넘나듭니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얕은 물은 자갈에 부딪혀 요란하다는 옛 격언이 있지만 현실에서의 얕은 물은 조용히 있으면 자신이 깊은 바다인 줄 알고 더 큰 파도를 일으키려 듭니다. 저는 교단에서 오랜 세월 학생들을 보았고 연구실과 회의실, 심지어 평화로워야 할 가족 모임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며 밀어붙이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눈동자를 포착하는 순간 밀어붙이는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자신도 모르게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주관적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의 불가능성이 실현되는 지점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는 대화가 아니라 정복을 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에스프레소 같은 논리를 내려주어도 그들에게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먹어치우고 있구나 라는 성공의 신호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정중한 설명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상대의 지배 욕구를 충족시키는 맛 좋은 간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발한 혹은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귀는 약 40만 가지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사람의 뇌는 내가 틀렸다는 소리를 듣는 신경회로를 아예 차단해 버린다는 사실 말이죠. 골든 레트리버에게 미적분을 설명하는 게 차라리 빠를지도 모릅니다. 레트리버는 최소한 꼬리라도 흔들어주며 여러분을 귀여워해 줄 테니까요. 하지만 우기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논리를 비웃고 여러분의 예의를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 사실을 뼈아프게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논리적으로 말하면 바뀔 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집니다. 물론 대화가 통하는 정상적인 범주의 사람들과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며 오기는 사람 앞에서 같은 전략을 쓰는 건 배가 아픈 환자에게 빨간 약을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방이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화를 내며 우기는 사람은 내용보다 주도권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말의 진위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그들에게는 생사만큼 중요합니다. 그들과 같은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면 내가 먼저 엔진 과부하로 멈추게 됩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대화의 발을 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 편도체가 하이제킹 당해 이성적인 전두엽이 마비되기 전에 우리는 대화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세상은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어떤 이는 내 예의를 디딤돌 삼아 올라타려 하고 어떤 이는 내 침묵을 패배의 증거로 수집합니다. 합리적인 대화의 광장이 언제나 열려 있을 거라 믿었던 제 젊은 날의 오만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서도 밀리지 않는 법, 참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어른의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 길은 화려한 미사여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단단한 태도, 그리고 상대의 리듬에 휘말리지 않는 고요한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원칙을
가슴에 품는다면 내일은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평정심이라는 근사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은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대화의 운전대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당혹감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핸들을 확 꺾어버린 기분이랄까요.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다시 뺏으려고 힘을 주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으려 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운전자라면 압니다. 그럴수록 차는 더 크게 휘청거린다는 것을요.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결정을 미루는 권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화를 내며 몰아붙이면 지금 당장 어떤 답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당장 대답해봐 라는 외침은 흡사 학창 시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맞닥뜨린 깜짝 쪽지 시험 같습니다. 그때 우리 뇌는 하얗게 변하고 뭐라도 써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 오답이나 휘갈기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정을 미루는 것은 결코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주도권의 회복입니다. 특히 상대가 화를 도구 삼아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때 시간이라는 자원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자 칼이 됩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단순히 식사 예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대한 결정들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조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체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지금 당장을 외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지적 자원 고갈 상태에서의 휴리스틱 편향성 유도라는 고도의 심리적 압박 기술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공포나 미안함이라는 단축키를 눌러 여러분의 입에서 예라는 항복 선언을 받아내려 합니다. 잠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내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계하고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에게 내일 간식 줄게라고 하면 강아지는 그저 지금 간식이 없다는 사실에 슬퍼할 뿐이지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줄 아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이 위대한 진화의 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불길을 끄기에만 급급할까요? 아마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대답하지 않으면 상대가 더 화를 낼까봐 혹은 분위기가 아주 회복불능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요구하는 5분은 사실 5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저당 잡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5분만 대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5분 만에 끝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마치 한 입만 먹을게라고 하고는 햄버거의 절반을 가져가는 친구의 말과 같죠.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거절을 못하기로 유명한 이분에게 어느 날 아주 오래된 고향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옛 추억을 안주 삼아 훈훈하게 시작했지만 술잔이 몇 번 오가자 친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이 힘들다며 꽤 큰 돈을 빌려달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몇 년을 봤는데
네가 나를 못 믿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라며 죄책감에 덫을 놓았죠. 제 지인은 당황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도 요즘 대출 이자가 세고 애들 학원비가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친구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지인의 긴 설명 속에서 친구는 이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라는 승리의 냄새를 맡은 것이죠. 그때 제 지인이 제 조언을 떠올리고 단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목소리 톤을 한 옥타브 낮춘 채 이렇게 말했죠. 자네가 지금 많이 절박하고 흥분한 것 같네. 하지만 나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네.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이야기하세. 친구는 펄쩍 뛰며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가면 부도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찻잔만 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허공에 휘두른 주먹처럼 상대의 분노가 갈 곳을 잃고 맥없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상대의 화는 여러분의 반응을 먹고 자라는 기생생물과 같습니다. 반응이라는 먹이가 끊기면 분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영토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성벽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세 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네 목소리 크기에 겁먹지 않는다. 둘째, 나는 너와 진흙탕 싸움을 할 생각이 없다. 셋째, 결국 이 문제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 대화의 권력 관계가 순식간에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싸우거나 변명하기를 기대했지만 여러분은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고요하게 멈췄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좋게 끝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모든 관계가 해피엔딩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동화책에나 양보하십시오. 어떤 관계는 그저 예의라는 껍데기만 남겨두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무척 피곤한 일입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 애쓰는 건 독사에게 채식을 가르치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노력입니다. 독사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거나 담장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에게 상처를 먹이려다 손가락을 물리고 나서 왜 내 진심을 몰라주니라고 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결정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대답을 미루는 행위를 넘어 내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상대가 운전대를 뺏으려 할 때 여러분은 차키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리면 됩니다. 네가 진정되면 다시 타라.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풍경을 좀 보겠다는 태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여유이고 품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상대가 던지는 무리한 요구와 날선 감정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내면 세계를 헤집어 놓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언제든 멈출 권리가 있고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선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커다란 함성이 여러분이라는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 하얀 거품으로 부서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만
정작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누가 진짜 성자일까요?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상대가 억지스러운 논리를 앞세워 폭풍처럼 몰아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내부 무기는 바로 무반응이라는 단단한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위는 바람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고 바람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도 않죠.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존재함으로써 바람의 더섭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공격성은 여러분의 반응을 연료로 삼아 불타오릅니다.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억울함에 눈시울을 붉히는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의 공격이 성공했다는 쾌감을 느끼며 더 큰 불꽃을 일으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감정적 동요는 일종의 보너스 게임이자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잘 몰랐던 기발하고도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꺼내볼까요? 하늘에 떠있는 저 솜사탕처럼 가볍고 몽글몽글해 보이는 저 군 뭉게구름, 한 점의 무게가 무려 50만 킬로그램, 즉 500톤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코끼리 100마리를 합친 무게가 머리 위를 유유히 지나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구름은 그 거대한 무게를 품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공기와 싸우지 않고 그저 흐름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침묵과 무반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어떤 도발도 흡수해 버릴 수 있는 500톤급의 단단한 무게감이 실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이를 상호정동 유도 (reciprocal effect induction라고 부릅니다. 이는 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상대방에게 전이되어 유사한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는 현상을 말하죠. 무례한 사람이 화를 내는 건 여러분도 똑같이 화를 내거나 위축되기를 바라는 일종의 감정적 유도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정교하게 던진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입질조차 하지 않을 때 낚시꾼이 느끼는 그 당혹감을 맛보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가 허공을 가르고 돌아와 제 발등을 찍는 꼴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목소리를 높여 우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량이 곧 지능지수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데시벨 측정기가 지혜의 척도라도 되는 양소리를 지르죠. 그런 사람 앞에서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건 마치 유치원생의 진흙 던지기 놀이에 정장을 입고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엉망이 된 옷과 피곤한 육체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그곳에서 오랜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무지함으로 여러분을 제압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초대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연을 맡고 싶어하는 그 삼류멜로 드라마에서 우리는 관객조차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인생의 굽이기를 돌며 깨달은 한 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품격을 예절 바른 태도나 부드러운 말투라고 생각하지만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그런 태도는 자칫 만만한 먹잇감으로 오인되기 십상입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은 상대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내 안의 중심추가 1mm도 이동하지 않는 그 견고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도발적인 언사를 던질 때
우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3초간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대답은 최대한 짧고 건조하게 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상대의 오해를 풀기 위해 혹은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구구절절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화가 난 사람에게 설명은 곧 싸움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만든 논리적인 문장들은 상대의 귀를 거치는 동안 나 지금 너한테 겁먹어서 변명 중이야 라는 슬픈 노래로 번역되어 전달됩니다. 설명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주도권을 뺏으려 혈안이 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상사가 있었죠. 이 직장인은 처음엔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며 반박 자료를 만들고 다음날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분해질수록 상사는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상사에게 그 직원의 차분함은 더 세게 눌러도 버티는 탄성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이 직원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상사가 비아냥거릴 때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상사가 지금 내 말이 웃음냐? 라고 소리쳐도 그는 똑같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랍게도 상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먹잇감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포식자는 사냥의 재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무반응의 바위가 된다는 것이 상대를 무시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무례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아주 드라이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소중한 에너지를 상대에게 1%도 나눠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화나 슬픔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건 그들에게 여러분의 조종 리모컨을 공짜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화를 내고 저 버튼을 누르면 내가 울어버려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바보는 내 인생의 평온을 길거리에서 만난 무례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맡기는 사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만이 아는 내면의 질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속을 긁으며 반응을 갈구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내 감정을 갈취하려 하지만 나는 단 한 조각의 정동, 액비도 기부할 생각이 없다. 말의 길이를 줄이고 목소리의 톤을 평평하게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전달되는 순간 관계의 비정상적인 비대칭성은 사라지고 비로소 여러분만의 고요한 영토가 확보됩니다. 단단해지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분노를 받아내기 위해 태어난 샌드백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거대한 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단단한 바위 하나를 정성스럽게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이
던진 날 선말보다 우리를 더 오래 괴롭히는 것은 그 상황이 끝난 뒤 우리가 집으로 가져오는 구구절절한 생각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안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묻은 흙을 현관에서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안방 침대까지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했던 친구는 금세 엉망이 되고 방 안에는 퀴퀴한 흙내음이 진동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뱉은 거친 말과 불쾌한 에너지를 그대로 마음의 안방으로 들여오는 행위는 이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에서 깊은 내상을 입는 진짜 이유는 상대의 공격이 물리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그 공격의 잔상을 내면에서 무한 반복 재생하며 곱씹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지파리는 발바닥으로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파리가 음식물 위에서 끊임없이 발을 비비는 건 사실 그 맛을 더 잘 음미하기 위한 행위라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무례한 사람이 던진 쓰레기 같은 말 위에서 파리처럼 발을 비비며 그 불쾌한 맛을 음미하곤 합니다. 상대는 이미 그 말을 뱉고 돌아서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를 정성스럽게 보자기 싸서 집으로 가져온 뒤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밤새도록 연구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라며 마치 그 쓰레기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이라도 쓸 기세로 말이죠. 이 얼마나 억울하고 에너지가 아까운 일입니까? 이런 현상을 학술적으로는 자기 참조적인지 부하의 비정상적 증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을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시켜 해석하려다 보니 뇌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무례한 사람의 행동에는 대단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저 목소리를 높이면 세상이 제 뜻대로 돌아가더라는 얄팍한 성공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저급한 습관일 뿐입니다. 습관은 고귀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천박한 습관을 마치 심오한 메시지라도 되는 양 붙잡고 씨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물을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맑고 귀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 합니다. 전화기를 들고 친한 친구에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 라며 본물 터지듯 이야기를 쏟아내죠.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거라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쾌했던 장면을 내 입으로 다시 꺼내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장면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현재 사건으로 재인식합니다. 마치 최악의 영화를 굳이 감독판 무삭제 버전으로 다시 감상하며 고통받는 꼴입니다. 하소연이 반복될수록 분노의 불길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활활 타오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상처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죠. 제가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며 가슴에 새긴 문장이 있습니다. 밖에서 묻은 먼지는 문 밖에서 털어야지 안방까지 들고 들어오면 내 집만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이미 뱉어진 말은 화살과 같아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그 화살을 내 가슴에 꽂아두고 매일 만져보며 아파하는 건 순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기술이 아니라 그 억울함이 내 영혼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안방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칙은 무엇일까요? 우선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생중계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하루만 입을 닫아보세요. 감정은 시간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그 독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뜨거울 때 뱉는 말은 모든 상황을 비극적인 대소사시로 과장하지만 하루만 지나면 뭐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지라며 담백하게 넘길 수 있는 짧은 에피소드가 됩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속이 타들어간다면 사람의 귀가 아니라 종이 위에 쏟아내십시오. 글을 쓰는 행위는 내면의 소란을 객관화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종이는 여러분의 말을 묵묵히 받아내면서도 결코 뒤에서 수군대거나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단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의 수준을 보여주었을 뿐이고 나는 내 품격을 지켰다. 이 짧은 마침표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삶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무례한 사람의 하찮은 도발 때문에 여러분의 평온한 저녁과 깊은 숙면을 희생하기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도 때로는 지독한 사치입니다. 이해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나 쓰십시오. 무례한 사람에게는 이해 대신 분리를 선물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무례한 사람에게 당하는 가장 큰 손해는 그 사람과 마주한 몇 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후유증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보내는 우울한 밤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그 지리멸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단호해지십시오. 밖에서 일어난 일은 밖에서 끝내야 합니다. 마음의 문턱에서 툭툭 털어내고 오직 여러분의 평온함만을 안방으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평온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 사수해야 하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안방은 오늘 밤에도 평화롭고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를 내고 우기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미련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에게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 말이죠. 우리는 마음속 한 구석에 아주 근사한 영화의 한 장면을 정성스럽게 편집해 둡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혹은 비가 내리는 오후에 그 사람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와 그때 내가 정말 심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그 한마디만 들으면 가슴에 맺힌 웅어리가 눈 녹듯 사라질 것 같고 억울했던 시간들이 비로소 보상받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그 가슴 시린 기대를 아주 냉정하게 거두어 가려 합니다. 그 사과는 아마 평생 오지 않을 가능성이 99.9%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내면이 상식과 도덕이라는 운영체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하면 미안함을 느끼고 그 미안함을 전해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로직이죠.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의 뇌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자신은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이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주인공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기억은 자기 합리화라는 강력한 필터를 거쳐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나마 상황이 정리된 거야 라는 식으로 왜곡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고향적 편향에 의한 인지적 항상성 유지 기제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잘못을 영웅담으로 바꿔버리는 심리적 방조 행위죠. 여기서 아주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바다에는 투리토프시스 도른이라는 이름의 영생불멸 해파리가 삽니다. 이 해파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늙으면 다시 폴립 새끼 상태로 되돌아가서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정말 부러운 능력이지만 무례한 사람들도 이 해파리와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탄로 나거나 도덕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의 기억을 초기화하고 새로운 변명으로 인생을 재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사과를 기대하는 건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입니다. 혹은 골드피쉬에게 루빅스 큐브를 풀어보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죠. 금붕어는 그저 입을 뻥긋거릴 뿐이고 무례한 사람은 그저 큰 소리로 더 씌울 뿐입니다. 사실 그들의 뇌 구조에서 미안함이라는 폴더는 아마 404 not found 오류 메시지만 띄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으려 에너지를 쓰는 건 마치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깊은 동굴 속에서 신호 막대기가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편의점에서 이 플러스릴 행사 제품을 고르는 게 훨씬 생산적인 일이죠. 굽은 소나무가 갑자기 쫙 펴지는 기적은 동화 속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하물며 수십 년간 고집과 무례함으로 단단해진 인간의 성정이 어느 날 갑자기 봄눈 녹듯 부드러워질 리 만무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연못에서 물고기를 찾아야지 나무 위에서 새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이에게 사과를 갈구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과에 목을 매는 순간 우리 인생의 행복 버튼은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미안해라고 눌러줘야만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독립은 타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내리는 결론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단단하고 근사한 독립선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사과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선언은 상대를 용서하겠다는 성인군자 같은 다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라는 존재가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자기 보호입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나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으며 상대가 반성하지 않아도 나의 하루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이자 무례한 자들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얻어야 할 승리는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흔들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호수가 잔잔한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나도 상대와 같은 수준의 괴물이 되어야 하지만 나를 지키려고 하면 나는 더 넓은 바다가 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안의 불안을 소리로 지우고 있구나라고 측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게 진짜 힘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밤을 타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뒤척였는지 저는 잘 압니다. 가족이라서 혹은 오래된 친구라서 그들의 무례함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넘겨왔던
그 인내의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배려의 방향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달아버린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그래,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사과를 기다리며 문 밖을 서성이지 않아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우리는 남의 인정을 먹고 사는 화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고 어떤 거친 바람도 뚫고 나가는 단단한 바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사람의 사과 장면을 시원하게 삭제해 버리세요. 휴지통 비우기까지 완벽하게 말이죠. 그 빈자리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 자신의 평온함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인의 무례함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빛나는 밤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이제 이야기의 템포를 조금 늦춰보려 합니다. 창밖의 밤은 더 깊어졌고 여러분의 호흡도 이제는 차분하게 가라앉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길고도 짧은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날 선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영혼이 부드러운 솜털 이불 속에 누운 것처럼 안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상처와 억울함은 사실 우리가 그만큼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훈장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훈장을 잠시 내려놓고 편히 쉬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누군가와 싸워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마음 안방은 밤새 내린 눈처럼 깨끗하고 고요할 것입니다. 누군가 다시 여러분의 문을 두드려 무례함을 던지려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빙그레 웃으며 문을 닫는 법을 압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방패보다 단단하고 그 침묵은 그 어떤 함성보다 장엄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생각의 실타래를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여러분의 의식은 마치 잔잔한 바다 위를 유영하는 조각배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깊은 휴식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꿈길은 평화롭고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고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